자, 문단번호 붙였나요? 자, 문단번호 붙였으면은 1문단 가보세요. 자, 1문단 보시면 첫 번째,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두둥. 자,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두시고요. 보통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1문단 첫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화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럼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전통적인 게 아닌 게 화제가 될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야. 늘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이제 그 밑으로 가셔가지고 그러면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녀석이 뭘 하는 거냐 했더니 자,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자, 정책 금리를 낮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안 보이면 칠판을 보시고요. 자, 정책 금리를 낮춰 색깔. 이게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에요. 그러면 정책 금리를 낮추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쭉 읽어보세요. 자, 투자와 소비가 느는 거예요. 자, 찾아보시고 투자와 소비가 늘면 색깔. 안 보이면 칠판 보시고. 금리를 낮추면은 늘어난대요.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 자, 다시 투자와 소비가 늘면 어떻게 돼요? 고용과 생산이 증가 색깔. 요즘에 그 실업자 많다고 난리잖아요. 청년 실업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막 여당 지지율이 춤을 추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고용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증가 안 되잖아요. 고용이 늘어나.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졸라 좋은 거죠. 생산도 늘어나는데 졸라 좋은 거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선생님. 그러면은 자, 1문단을 실전에서는 이런 정도로 읽으시면 되는 건데 선생님 여기서는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1문단은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체크한 그 정도의 어휘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다음 문단 첫 문장으로 가시면 돼요. 뭔데요? 아, 이게 맞지 않구나. 그래서 실제로는 전통적인 거야? 비전통적인 거야?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화제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거 먼저 체크해놓고 1문단으로 돌아올게요. 자, 2문단으로 가셔가지고 쭉 보시고 마지막 문장으로 갈게요. 이건 예외적으로 전체 화제가 2문단의 뒷부분에 가서야 뒤늦게 발견되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 여기다가 색깔. 2문단 마지막 문장이죠? 칠판을 보시고요. 위치 보시고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색깔을 딱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돌아가는 게 맞죠? 그쵸? 전통적으로 시작하면은 전통적인 게 아닌 거, 극복된 거, 새로운 거 이런 게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명칭을 또 뭐라고 했냐면 양적 완화라고 표현했네요. 양적 완화에다가 색깔 딱 해봐. 이걸 전체의 화제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비전통적 통화 정책인 양적 완화 정도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제라고 한번 써보시고. 그러면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혼자서는 어렵다라고 말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1문단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이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동성. 자, 여기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딱 할게요. 1문단이에요. 거꾸로 올라가. 자, 거꾸로 올라가서 유동성이라는 말 동그라미 딱 해볼게요. 여러분, 독서는 기본 개념 자, 이해가 있으면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좋죠. 지식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돈하고 똑같은 거야. 승현아, 너 주머니 얼마 있니? 10원짜리 동전도 없어. 맞아요. 요즘에 누가 돈 갖고 다닙니까, 선생님? 아유, 카드죠. 그럴 수 있지. 주머니에 카드 있어, 없어? 든든하잖아, 카드가 있으면. 너 카드가 없다고 생각해봐. 야, 지하철에서 제일 끔찍한 상황이 뭐야? 카드 두고 내렸을 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시험장에 갔는데 카드 두고 지하철에서 내린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해봐. 찌릿찌릿하죠. 이 진짜 말 그대로 지리는 거죠. 아니, 좋은 의미의 지린다가 아니라 진짜 지리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니. 뭐죠? 약간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이거. 이거 진짜 안 되는데 이러면. 자,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알아두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독서에서 아는 게 힘이야, 모르는 게 약이야? 아는 게 힘이야. 자,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라는 말, 자, 다시 한번 오른쪽에다가 써보시고요. 유동성이라는 말. 한자는 쓰지 마. 한자 쓰지 말고 눈으로만 그냥 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한자는 그냥 눈으로만 봐. 유동성 할 때 이제 자주 봤던 유동이야. 야, 뭔가 유동적이다는 얘기는 변화를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유동적이다라는 얘기는 변화를 한다는 얘기죠. 변화. 그러니까 변화하는 성질이에요. 변화하는 성질. 변화하는 성질 혹은 변화하는 성질을 가진 것. 알겠죠?
변화하는 성질을 가진 것. 그럼 니네가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야. 왼쪽에 있는 사례가 유동성이 높겠니 혹은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유동성이 높겠니를 판단해 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니네가 판단을 해봐. 수표가 있고요. 자, 수표가 있고요. 진짜로 돈 자체 화폐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는 건물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아니면 뭐 토지가 있고요. 그러면 변화하는 성질이 더 큰 쪽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부등호를 만들어 볼 거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라고 판단할 때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야. 빨간 펜으로 이제 쓰는 거야. 뭐라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 변화. 줄이면 뭐야? 현금화라는 말의 줄임말이야. 이 변화라는 말의 뜻 자체가 현금화의 변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현금으로 바꾸기에 용이하다, 쉽다, 빠르다. 알겠죠? 그렇게 빨리 현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녀석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당연히 왼쪽이죠. 수표에다가 자기 주소하고 주민번호만 쓰면 되잖아. 그럼 바로 뭐야? 수표에서 돈으로 바꿔주잖아. 그치? 현금으로 바꿔주잖아. 이건 뭐야? 이건 진짜 바꿀 필요도 없이 현금 자체고. 알겠지? 그러면 유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수표나 화폐 따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건물이나 토지는 야 현금으로 바꾸기가 쉬워 어려워. 제 얘기라 야 그 뭐야 여기에 다 있다 다방 그러면서 그 광고하는 애가 누구니? 해리? 그래 해리가 다방 막 이러고 뭐 찍빵 막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내놓고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최소한 며칠은 기다려야 되지. 아무리 빨리 나가도. 그치? 안 그래? 건물이나 토지는 현금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적게 걸려? 많이 걸려요. 변화가 빨리 돼 느리게 돼? 늦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유동성이 크다 작다? 작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이제 유동성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볼 때 이거를 기억하게 됐을 때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자주 나올 개념이에요. 알겠죠? 유동성이라는 그건 이제 그런 걸 뜻하는 거야. 알겠죠? 유동성은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봐봐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했잖아. 지문 속에서. 그치?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유동성이 큰 놈을 공급한다는 얘기야? 작은 놈을 공급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은 큰 거겠지. 큰 거. 유동성이 큰 것을 공급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 국민들한테 건물 토지를 준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시중에 이런 것들이 늘어나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이 늘어나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은 그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낸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쉽게 말하면 그거야. 통화량을 늘린다라고 생각하면 통화량을 늘린다. 어렵지 않지? 유동성은 변화 가능한 녀석이고 현금으로 변화 가능한 정도 혹은 능력, 성질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표나 현금 자체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통화량이 늘었다. 그러면 유동성을 공급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 그 유동성 나와 있는 문장이 있잖아. 봐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봐봐. 시중에 통화량을 확대하여 라고 전제가 나와 있잖아. 시중에 통화량을 확대했어. 당연히 뭐야? 유동성을 공급하는 결과가 나오겠지. 그게 그 말이야. 알겠지? 통화를 공급했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늘어났다, 공급됐다라는 얘기야. 이해됐냐? 일단 이걸 알아야 돼. 뒤에 보면 또 유동성이 또 나와. 다 적어놨지. 어려운 개념 아니야, 그치? 근데 알아두면은 되게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자, 또 칠판 해봐. 따라 적을 거야. 또 그 밑에 개념 여기 일문단 전체를 싸고 있는 개념으로 가볼 거야. 전통적인 방식이야, 비전통적인 방식이야? 전통적인 방식은 통화량을 그냥 억지로 양을 늘리는 거야. 양을 늘리는 거야. 양을. 그래서 양을 늘리는 건데 금리를 낮춰서 높여서 방금 얘기 나왔잖아. 금리를 낮춰서 그랬잖아. 금리를 낮춰서.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낮춰서 아까 우리 형광펜으로 색깔한 걸 다시 눈으로 봐봐. 금리를 낮춘다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 리자가 뭐 할 때 리자야? 이자율 알겠지? 이자율을 말하는 거야. 이자율. 돈에 돈이 붙는 거, 돈에 돈이 붙는 거, 이자율을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추니까 예를 들면은 대출하기가 쉬워져, 어려워져? 되게 쉬워지지. 그치? 맞니?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하는 우리 그 주부분들께서 가정에서 그 주부분들께서 은행에서 쉽게 뭘 받을 수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전제가 돼 있는 거야. 대출이 늘어나겠니 줄어들겠니? 그냥 일반적으로. 그 이자가 싸지니까 대출이 늘어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소비는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난다. 아까 형광펜으로 색깔한 걸 봐봐. 소비가 늘어나고 동시에 또 뭐야? 가게 입장에서는 집안에서는 가정에서는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 입장에서는 또 뭐가 늘어나겠니? 투자를 하겠니 안 하겠니?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그 돈 갖고 물론 이제 자기 자식들 유학 보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뭐 땅 사고 이럴 수 있지만 투자를 한다라고 그냥 전제하는 거야. 알겠지? 대출 받으면 용도가 투자에 있고 대출 받으면 용도가 소비에 있다라고 전제하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면 자동으로 소비가 느니까 그 소비량에 맞춰서 뭐도 늘어나겠니? 많이 사가니까 우와 아싸 그러면서 많이 또 생산하겠지. 맞지? 5G 졸라 잘 팔려. 그럼 어떻게? 생산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투자를 많이 해.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하면은 공장을 더 짓는다는 얘기고 공장에서 일하는 누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야? 노동자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걸 뭐라 그래? 노동자들을 뭐 하는 거야? 고용하는 양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해돼요? 지문에서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했었던 것 다시 오른쪽에 정리하는 거야. 자, 소비 늘고 투자가 늘면 생산이 늘고 고용이 느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치? 근데 이제 거꾸로 생산과 고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니? 생산이 늘어나니까 그 생산된 걸 또 소비하는 양이 늘어나겠지. 또 거꾸로 보면 또 다시 고용이 늘어나니까 어때? 투자도 연속적으로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환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지문 속을 봐. 이걸 좋은 의미의 순환으로 나쁜 의미의 순환으로 좋은 의미의 순환으로 선한 이름의 순환으로 얘기를 한 거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전부 좋은 거야.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전부 다 좋은 거거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좋은 의미의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반대말 뭐니? 선순환의 반대가 악순환. 그렇죠. 선순환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 뭐가 있냐면 금리를 낮춘다는 것에 출발점이 있는 거야. 금리를 낮춘다. 이자율을 낮춘다. 응?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하나 개념이 정책금리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정책금리. 자, 이건 위에다 쓸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래에다가 계속 이어서 쓰시는 거야. 잘 보이게 이쪽으로 써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은행이 있고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니? 은행으로 가지 맞니? 은행으로 가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은행으로 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 가게나 혹은 기업 입장에서는 돈 필요하면 손 벌려. 누구한테? 은행한테. 그럼 은행이 돈이 필요할 때는 누구한테 손 벌리니? 라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은행이 있다는 얘기잖아. 맞니? 그러니까 은행들의 또 은행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은행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중앙은행이라고 한다. 써볼게 여기다가. 중앙은행. 지문 속에 중앙은행 나오니 안 나오니?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한국은행을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한국은행.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놔. 가게나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 그냥 일반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은행을 가. 그럼 은행들이 돈이 필요할 때는 어디에다 손 벌려? 중앙은행한테 손 벌린다. 이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화살표를 거꾸로 한번 만들어 볼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나 그 다음에 그 은행이라는 것들은 돈을 붙이는 돈놀이 하는 주체들이니까 기본적으로 뭘 붙여요? 이자율을 붙이잖아. 이자율을. 그쵸?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붙이는 이자율이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붙이면은 정책금리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일반적인 은행이 붙이는 이자를 뭐라 그래? 그냥 자, 거기 지문 속에 나와 있는 표현을 봐봐. 시중금리라는 표현이 나왔을 거야. 보이니? 시중금리라는 표현이 아마 나와 있을 거야. 시중금리. 그치? 그래서 이제 정책금리라는 게 있고 시중의 금리가 있고 시장 가운데에서의 그 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은 약간 정부가 하는 냄새가 솔솔 나지? 그래서 중앙은행이 붙이는 이자율이야. 그 시중금리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금리를 말하는 것이고. 알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너네가 생각해봐.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건데 위에서 물 조절을 하면은 그 아래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지. 그 아래에도 다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책금리가 위에서 낮아지면 그 아래에 있는 시중금리도 낮아지겠지. 이해되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야. 은행한테 빌려주는 돈 개념으로 그 돈의 이자율을 낮춰주면 은행들 내에서도 국민은행, 이 신한은행에서도
사람들한테 돈 빌려줄 때 낮은 이자율을 받겠지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이런 구조로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1문단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암기 대상이 이거야.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뭐냐? 금리, 즉 이자율을 낮추면 기본적으로는 뭐야?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는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이건 알고 계셔야 돼. 자, 이제 2문단 가볼게요. 2문단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야. 유동성의 함정, 형광펜으로 색깔 해볼게요. 유동성의 함정, 색깔 해볼게요. 유동성의 함정. 자, 은행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추면 소비나 투자가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 중간에다가 아니다라는 뜻의 사선을 그어보시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죠. 유동성의 함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함정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유동성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더라라는 거. 혹은 통하지 않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함정이라는 말을 쓴 거야. 그 유동성을 늘리면은 어때요? 돈을 시중에 많이 풀면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리가 떨어지지 않거나 혹은 금리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유동성의 함정이 되겠고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볼게요.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 색깔 딱 해볼게요. 지금 사례를 보고 있는 게 이제 국채의 투자와 관련된 사례를 보고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 다시 올라와서 국채 있죠. 국채에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게요. 국채는 뭐의 줄임말일까요? 국가 채무인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국가 채권이에요. 채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하는 거야. 자, 국채가 있는데 국채는 또 오른쪽에 써봐. 국채는 뭐라고?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이런 채권. 야, 니네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하니? 누군가한테 빌리지. 그치? 국가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야. 어떤 경우에 국가가 돈이 필요할까요? 시민들이 세금을 잘 내려고 하냐 안 내려고 하냐. 니네 같으면 세금 지금 한참 개인 사업자들, 학원 강사들 비롯해서 개인 사업자들이 세금 신고하는, 그러니까 소득 신고하는 게 5월달이야 지금이. 그치? 여러분 부모님 중에도 이제 개인 사업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번 달에 다 소득 신고를 한다고. 많이 신고하고 하실까? 적게 신고하실까? 물론 이제 적정선에서 이제 사실대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 중에는 정말 극히 일부인데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적게 벌었다고 해야 세금을 적게 내니까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은 되게 얄밉지. 아니 법만큼 내야 되는데 법만큼 안 내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도 법만큼 아빠가 돈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법만큼 안 가져오는 아빠들도 있어요. 그 엄마 입장에서 짜증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엄마 심정으로 빚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남편이라는 잡자가 돈 어디다 쓰는지 이럴 때 돈을 빌려야 돼. 그래 이제 그 상황이 뭐야? 채권이라는 거야 채권. 여기다 써봐. 빚을 낸다는 얘기야. 주체가 아닌 거야. 빚을 내는 주체가 국가야 국가. 국가가 빚을 낸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거는 역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바꿔서 가져오는 거냐면 현금, 즉 돈을 바꿔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채권을 샀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 있던 뭘 쓴 거야?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돈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 채권을 팔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국채라고 하는 것을 팔면은 뭐가 들어와? 돈이 들어와. 개인이 국채를 사 드릴 수도 있어요. 누구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알겠어요? 중앙은행인 이 국가기관인 중앙은행으로부터 국채를 사 드리면 그 값을 돈으로 치른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이렇게 주고 국채를 사 드리는 것,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고
국가 입장에서 돈이 넉넉할 때 부족할 때 국채를 파는 거야 사는 거야? 판다가 되는 거야. 판다. 알겠어요? 판다. 국채를 팔고 개인들로부터 돈을 걷어 들이는 방식이죠. 세금을 다들 안 내려고 하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자 필기했니? 그럼 이제 봐봐. 여기 금방 형광펜으로 색깔한 거 있지?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높아졌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걸 이해를 해볼 거야.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높아졌다는 얘기야. 이게 정반대 개념인데,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잘 사려고 해? 안 해? 잘 사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 여기다 색깔할게. 채권 매입과 같은 투자를 깊이 왜? 이미 너무 비싸져가지고 사봤자 남는 게 없어. 왜? 안 팔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뭐야? 이자율을 많이 붙일 수 있어 없어? 잘 안 팔리는 물건이니까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채권 가격이 높아졌을 때는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할 테고 찾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자율을 많이 붙일 수가 없는 거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자 색깔해 볼게요. 시중에 돈이 충분하게 공급되어도 돈을 그냥 쌓아두는 현상. 자, 색깔을 딱 해볼게요. 이게 이제 방금 봤던 유동성의 위험이란 얘기예요. 돈을 많이 풀어도 그죠? 금리가 낮아지고 채권 가격 올라가고 자 이런 상황이 되어서 투자를 사람들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채권 가격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사려는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자 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한계, 단점이야.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양적 완화, 형광펜으로 색깔. 자,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색깔 할 거야. 같은 줄 끝에 신용 완화나 국가의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더욱 확대. 자, 색깔 딱 해볼게요. 아까는 뭘 가지고 했냐면은 금리를 조절해서 통화량을 늘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늘어나.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죠. 이해되지? 그런 식이었어. 금리를 낮춰서, 이자율을 낮춰서. 근데 그게 안 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금리로는 안 돼. 이자율로는 안 돼. 그러니까 뭐야? 보니까 특히 이제 채권 매입 같은 걸 잘 봐야 돼. 채권 매입. 매입과 매도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다시 아까 우리 필기했던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채권이 있고 돈이 있어요. 매입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국가를 주체로 놓고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주체로 놓고 매입하는 거니까 채권을 매입한다는 얘기는 사들인다는 얘기지. 맞니? 얘들아 지금 이해되니 안 되니? 승현아 이해되니? 매입한다고 그랬지. 매입이 뭐야? 사들이다라는 뜻이야. 사들이다. 이제는 사들이는 상황이야. 채권을 매입하면은 돈은 나가겠니? 들어오겠니? 돈은? 나가겠지 당연히. 사들인다며. 뭘 주고 살 건데? 돈 주고 채권 사고. 누가? 국가가. 그 돈은 국가한테 있어? 개인들한테 있어? 개인들한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돈이 개인들한테 가는 건 매 한 가지네. 아까 금리 조절한 거하고 똑같잖아. 채권을 내가 사들였어. 그러면 돈 주고 사들인 거니까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격이 되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개인들한테 혹은 기업들한테 이렇게 돈을 푸는 효과가 이제 나오는 거죠. 채권을 매입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들을 다 안 내니까 돈을 어디서 마련하나 생각하다가 국리를 한 게 뭐예요? 빚을 내야겠네 국민들한테.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갚을 테니까 빌려달라는 거죠. 원래는 세금으로 받아야 될 거를 야, 궁예주책으로 야, 돈 좀 꿔주라 이런 거죠. 꿔주라.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꿔주라. 알겠죠? 그게 이제 국채 매입이에요. 자, 국가 채권의 매입인 거였고요.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또 형광펜으로 색깔할 거예요. 이제 종류가 나옵니다. 양적 완화의 종류가 세 가지 나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자, 1번 신용 완화 정책 색깔. 야, 느낌상 이거 어때? 자, 대출을 늘린다는 얘기야, 줄인다는 얘기야? 신용 완화니까 신용 대출 완화겠지. 여기다가 이해가 안 되면 여기다가 대출이라는 말을 그냥 써 넣어봐. 그러면은 신용으로 빌려주는 조건을 까다롭게 아니면은 부드럽게? 부드럽게. 누구나 빌릴 수 있게.
산화머니. 이 얘네들한테 안 가도 되게. 안 가도 되게. 응? 안 가도 되게. 고금리로 안 빌려도 되게.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대출을 늘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색깔을 해야 돼. 부실한 은행이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 자, 이거를 매입한다고. 이거 보니까 국채 매입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는 하나의 사례를 얘기했는데 지금 신용완화 정책은 국채가 아니야. 발행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은행이나 기업이야. 이거 구분해야 돼. 차이점이야, 차이점. 비교상 1번의 차이점은 발행 주체, 은행이나 기업이 발행한 거. 누가 지금 빚을 내는 거야? 잘 봐. 누가 빚쟁이야? 얘네들이 지금 빚을 내는 거야, 얘네들이. 응?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얘네들의 채권을 매입하는 거야, 중앙은행이. 그러면은 돈은 우리 국가 수중에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은행이나 기업한테 가는 거야, 돈은. 채권이 국가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돈은 지금 사들이는 상황이잖아. 채권을 사들이니까 돈 주고 사들이는 거니까 기업한테 돈이 가는 거지. 알겠지? 이해되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봐. 2번이야, 이제. 비교상 2번 가시면 버냉키식 양적 완화 정책 색깔 딱 해봐. 얘가 2번이야. 숫자 2, 저거. 버냉키가 누군지 우리가 알 바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서 뭐 할 거야? 의미를 알아야지. 차이점 찾아볼 거야. 잘 봐봐. 이 문장 봐봐. 좀 전에 신용완화 정책은 누구 채권을 사오는 거였지? 국가야, 아니야? 그것만 얘기해봐. 국가가 아니었지. 국가 채권이 아닌 걸 사들이는 거였어. 이제 뭐야? 국가 채권을 사들이는 거야. 잡아. 국채 등의 안전자산을 매입 색깔 딱 해봐. 어쨌든 채권을 사들이는 건 뭐야? 시중에 돈을 푼 거지. 맞니?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나 기업이 갖고 있던 채권인지 아닌지가, 그러니까 개인이 발행한 혹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인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인지가 둘의 차이점이야. 신용완화 정책은 채권 살 때 국가 채권 아니면 기업의 채권, 기업의 채권을 사들이는 거야. 어쨌든 돈은 나가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 말하는 버냉키는 뭐예요? 국가 채권이 시중에 떠돌고 있을 거 아니야. 개인이 사들였던 거. 그걸 다시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사들일 때 돈이 또 나가는 거죠. 이해되죠? 결과적으로는 통화량을 늘리는 거야, 줄이는 거야. 정부가 갖고 있는 걸 다 푸는 거니까 통화량을 늘리는 거죠. 이해되죠? 금리를 낮추지 않아도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세 번째 비교사 가볼래? 자, 명칭 찾아보세요. 명시적 통화 재정책. 자, 색깔 딱 해보세요. 3번. 명시적 통화 재정책. 얘가 양적 완화 정책, 질적 완화 정책 가운데 양적 완화 정책의 세 번째예요. 자, 정신 차려야 돼. 명시적 통화 재정책이야. 느낌 딱 봐봐. 느낌 오지 않니? 명시적이 무슨 말이야? 분명하게 보이도록. 그러면 이제 이거 채권 이따위를 내가 굳이 사들여서 채권을 매개로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돈을 갖다가 쳐 발라버리는 거지. 받아! 이러면서 나 그거 한번 하고 싶다 진짜. 차를 몰고 가다가 스포츠카 뚜껑을 여는 거지. 앞뒤로 슉. 내가 머리를 쫙 넘기면서 선글라스를 낀 상태야. 알지? 그리고 지금 왼쪽을 이렇게 창턱에 탁 걸치고 창문은 다 내려야 돼. 가면서 음악은 뭐가 올리겠니? 당연히 영국의 유명한 전설적 밴드 뮤즈의 음악을 넣어야 돼. 뮤즈의 8집 발매된 거 알지? 좀 사봐라. 쿵쿵거리면서 이제 락 음악을 쫙 들으면서 쓱 보고 정차돼 있잖아. 신호대기 중이야. 준비한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막 뿌리는 거지. 그리고 안에다가 그 선풍기를 이미 준비해놨어. 왜? 그 극대화하기 위해서 쫙 퍼지는 효과. 그리고 난 유유히 사라지는 거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러면서 유유히 손가락을 허공에다가 그려 보이는 거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뭐 이렇게. 지금 이거 하는 거 이게 지금 그 느낌이야. 명시적 명시적 통화 재정책이라는 게 뭐야? 돈 갖다 뿌려버리겠다는 얘기야. 채권 그런 거 매개체 필요 없어. 내가 다 뿌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야? 이거 보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이 아니래잖아. 이게 매개물이 필요 없는 거야. 진짜 내가 돈 갖다 발라버릴게. 그 얘기야. 그래서 이제 화폐 발행에다가 색깔 딱 해봐. 내가 찍어서 줄게 그냥. 아유씨 이런 얘기야. 나한테 뭐 팔려고 하지 마. 그냥 받아 그냥.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이겠지? 화폐를 막 찍어.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겠지 당연히. 일단 찍어낸 돈은 이제 은행 쪽으로 이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자, 됐나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봐. 지금까지는 양적이야, 질적이야?
양적인 거였거든요. 지금부터는 질적인 겁니다. 갈게요. 자, 질적인 방식으로 이제 내려가서 자, 여기 이제 하나 더 가기 전에 영구적이라는 말 있지. 영구적이다 색깔 딱 해봐. 지금까지 나왔던 양적 완화 방식 몇 개? 3개. 3개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거 명시적인 방법이 있지. 이 시기는 영구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채권의 그 금리나 시세나 이따위하고는 무관한 거잖아. 들쑥날쑥이 아니라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면은 자, 이제 형광펜 큰 틀에서 비교사항 두 번째예요. 양적 완화 말고 이제 무슨 완화? 질적 완화 정책 색깔 딱 해봐. 한 편으로 시작하는 문장이야. 보이니? 자, 했어.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면은 더 이상 양 가지고 승부를 걸지 않겠다 이 말이야.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전부 다 뭐예요? 통화량을 늘리는 거였지. 부족한 거를 더 늘리는 거였잖아. 근데 이제 양에 신경 쓰질 않아. 이렇게 가만 놔두고 통화량은 그대로 놔두고 딴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뭐냐? 찾아봐. 그러니까 유동성 또 나왔지. 동그라미 해봐. 유동성. 유동성이 뭐라고 대답해? 시작. 현금화. 유동성은 뭐라고? 현금화. 그러니까 현금화가 쉬운 게 쉽게 말하면 현금이야 아니면은 자 토지야? 현금. 현금을 통화를 공급하는 것과 달리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자 자산의 색깔 해봐. 자산의 질적인 구성 변화 색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통화량을 시중에다 푸는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통화는 그대로 놔두고 뭐만 조정하는 거야? 그 다른 방식으로 통화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들고 나고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색깔 해볼게.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예를 들면은 자 주식과 같은 거를 확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화 가지고 장난 안 쳐. 주식을 늘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늘려. 자, 두 번째. 자, 아까는 그 기업이 망할 기업, 곧 망할 기업이나 망할 은행에서 부실한 채권 사들이는 거였거든? 아까 위쪽에 양적 완화 정책 중에 하나가. 근데 그런 부실한 기업들에서 사들이는 게 아니고 자, 투자 수익률이 자, 있긴 있지만 약간 불확정적인 것들을 매입한다. 자, 이거 색깔을 딱 해놔. 자, 이게 뭔 소리인지는 이해를 할 필요까지는 없어. 앞에 나와 있는 망해가는 기업한테 사들이는 게 아니라 멀쩡한 녀석이긴 한데 불확실한 정도의 녀석에게 사들인다 정도로 이해하면 돼. 자,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채권이 아니라 뭐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주식 같은 거. 주식 같은 거. 알겠죠? 주식 같은 거. 자, 이제 마지막 추가 정보예요. 앞에서 말했던 양적 완화 정책이 화제인데 이런 게 위험성이 없는 게 아니다. 완벽해 불완전해? 불완전한 거다.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다 색깔. 이게 추가 정보. 오른쪽 위로 가볼게요. 추가 정보가 이렇게 있었고요. 자, 오른쪽 위로 가셔가지고 자, 마지막 하나 더 체크하고 뒤에 가서 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기와 방법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 색깔 딱 해보세요. 아니 1년 365일 뭐 정부가 집권하는 5년 내내 이 양적 완화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계속 통화량 늘리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럴 순 없잖아. 언젠가는 멈추거나 줄여야 되겠지?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나만 하는 얘기. 자, 색깔 해주시고 자, 그러면 자 뒤에 표로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볼 테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필기했던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칠판을 한번 봐보세요. 자, 지문 분석 표예요. 자, 비전통적 비전통적 통화 정책에 관한 거였어요. 양적인 거야, 질적인 거야? 양적인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질적인 게 하나가 있고 두 가지였지? 큰 틀에서 다시 양적 완화를 비교하는데 아까 내가 형광펜으로 색깔하라고 했던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자, 앞으로 밑으로 더 내려볼게. 지금 왼쪽에 표로 정리한 게 양적 완화에 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뭐야? 세 가지의 공통점은 현금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통화량을 늘린다 이 말이야. 통화량을 늘린다. 그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세 가지 다른 방식이 있었는데 보이지? 자, 이거 명칭 가려도 되겠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릴게. 자,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뭐야? 신용 공급 이런 거 기억하지 마. 은행이나 기업의 채권을 매입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 은행이나 기업의 채권을 매입한다. 이것에 반해서 두 번째 버닝키식은 뭐였니? 은행이나 기업의 채권이 아니라 국가의 채권을 매입한다. 채권 매입하면 국가 주머니에서 뭐가 나가? 돈이 나가. 통화량이 늘어? 그런 방식이야. 채권이 누구 거냐 이게 중요했어. 둘의 차이는. 세 번째 녀석의 차이는 뭐야? 아니 우리는 채권 가지고 장난 안 쳐.
뿌려버릴 거야. 발라버릴 거야. 화폐를 발행해. 이게 세 번째 녀석의 특징이었어. 명시적이지. 그냥 본격적으로 돈이잖아. 발행해버려.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실전에서 이런 녀석들, 음영 처리한 이 녀석들을 너네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사실은. 근데 그럴 정신이 있니 없니? 없으니까 평상시에 훈련이 필요해. 알겠지? 이 명확하거든, 이 셋 사이의 차이가. 알겠죠? 그 나머지 그러면은 질적인 완화 정책이 뭐였냐 했더니 채권이나 화폐가 아니라 얘는 뭐야? 주식이야. 알겠지?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승현아, 미안한데 복사기 앞에 좀 갔다 와볼래? 오케이.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프린트 그리고 OX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프린트를 줄 테니까 너무 뭐 다급해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줄 거니까.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다음 지문. 자, 5번 지문이에요. 교재 넘겨봐. 이건 아주 간단한 거라서 쭉쭉 형광펜으로 색깔하는 거 위주로 가볼게요. 특별히 뭐 설명도 필요 없어요. 너무 간단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얘들아, 마르크스 알지? 마르크스님께서 했던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말 있잖아요. 국가는 도둑놈들이다. 국가는 도둑놈이에요. 누구의 이득을 챙기는 도둑놈이냐? 국가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 가면 벗기면 그 안에 누가 있어? 지배계급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지문 속에 나온 얘기. 그래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도둑놈들이다. 이런 얘기가 마르크스의 이야기 중에 있는데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기대를 하시면서 봅니다. 문단번호 붙여보시고. 자, 문단번호 쭉 붙여볼게요. 자, 문단번호 다 붙였니? 자, 문단번호 붙였으면은 오케이. 자, 문단번호 붙였으면은 프린트 뒤로 넘겨보시고 그 사이에 문단번호를 붙이시라고. 자, 이거는 비교적 간단한 거라서 쭉쭉 가볼게요. 준비됐나요? 네. 종소리와 함께 퇴장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부족해. 오케이. 남는 거 옆으로 전달해 주시고요. 혹시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주말 테스트 관련된 프린트 없으면 또 점심 때 찾아오시고요. 자, 정치 체제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보시고요. 앞으로 정치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가? 라고 이제 첫 번째 문장 보고 발견을 해야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자, 근대 국가. 자, 다음 문장에 근대 국가 색깔. 아, 근대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봐. 이게 화제. 자, 별 내용 없고요. 자, 이 문단으로 이제 내려가시면은 근대 국가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역사적 배경이 나옵니다. 자, 신성 로마 제국의 붕괴 색깔 딱 해볼게요.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서 출범한 게 근대 국가다. 자, 신성 로마 제국은 누가 다스렸을까요? 누가 지배자야? 왕이 짐이 곧 왕이다. 아니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 있잖아. 내가 국가야 이 새끼들아. 그런 상태였잖아. 그게 무너졌으니까 이제 누가 국가야? 국민이 국가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으로 내려가봐. 국민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봐. 이제 근대 국가라고 하는 거는 왕이 주인이야, 국민이 주인이야? 국민이 주인이야. 네, 그런 특징들 얘기했고요. 여기까지는 전제야. 쓰레기라는 얘기죠. 이제부터가 진짜야. 자, 다음 문단으로 가셔가지고요. 한 문단 더 건너뛰어서 한편. 자, 근대 국가의 출현과 성격과 관련된 문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출현과 성격 색깔. 첫 번째 관점은 자유주의자들 색깔. 이제 1번이에요. 번호 1번. 비교사 1번. 자, 중요한 단어들만 볼게요. 같은 문장에서. 자, 계약 색깔, 계약.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쓸게요. 자, 계약은 계약인데, 자, 지배 피지배의 관계, 사람들끼리의 계약이 아니고,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의 계약이에요. 자, 개인들이라고 써놓으세요. 계약은 계약인데 뭐라고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이야. 자,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색깔 해볼게요. 사회 혹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색깔. 그러니까 개인들은 내버려두면 싸운다, 안 싸운다? 개인들은 내버려두면 싸운다야. 그러니까 조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누가 필요해? 국가가 필요해. 이 국가는 모든 개인들에게 평등할까요? 불평등할까요? 평등하겠죠. 모든 개인들을 위한 국가.
all of them이야. 모든 국민들, 개인들에 대한 국가야. 근데 이제 다음 문단에 나오는 마르크스 생각은 좀 달라요. 마르크스 색깔. 그러니까 요즘처럼 막 기업이 막 부정한 거 감추려고 막 자기 공장 바닥 뜯어갖고 막 숨기고 막 이러면 국가가 개입을 하잖아. 그치? 그게 바로 이런 걸 근거 두고 하는 거야. 삼성이라고 안 봐줘. 뭐 이런 거야. 자, 마르크스 색깔. 마르크스는 졸라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한 건데 이게 맞는 말이죠. 어쩐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배계급의 도구 색깔. 오, 무시무시한 얘기 하는 거죠. 지배계급의 도구래. 말 그대로 뭐야? 소수를 위한 국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배계급에다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 그러니까 국가는 누구를 위한 국가였어? 아까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개인들을 위한 국가였어. 모두가 공평하게. 근데 이제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지배계급만을 위한 국가야. 그러니까 지배계급만을 위한 국가니까 지배계급이 아닌 사람들은 졸라 고생하는 국가. 평등해, 불평등해? 불평등해. 예를 들면 누구? 다음 줄에 노동자나 농민은, 자, 예를 들면 이거야. 영화 제목을 패러디하면 노동자나 농민을 위한 국가는 없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런 얘기예요. 억압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소멸될 것 색깔. 영원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생각이 틀렸다라고 그러나로 시작되는 문장 보면 이 생각이 틀렸다라는 주장도 동시에 실어나가지고 약간 헷갈리는 건데, 사실은 자본의 종속이라는 말의 색깔을 딱 해보시고 오른쪽에 필기 한번 이것만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봤던 그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 따르면은 국가라고 하는 게 개인과 개인이 분쟁을 겪을 때, 이렇게 다툼이 생길 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뭐 해주는 거야?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서 자, 국가가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자, 이렇게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질서 유지자 역할을 하는, 우리가 어릴 적 배웠던 경찰 느낌으로 이제 국가를 이해하는 거라면은, 자, 이런 거라면은 지금 말하는 이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필요해. 삼각형이. 그래서 3단으로 이제 체크를 딱 해보시면 이 노동자나 농민들, 첫 글자만 써볼게요. 노농. 근데 노동자 농민들이 자, 사실은 국가의 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지배계급. 이 지배계급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알겠죠? 국가 너머에 누가 있어? 지배계급이 있다는 게 본질이다. 국가는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필기를 해두시고 마지막으로 베버 색깔 해볼게요. 베버. 자, 베버는 역사적으로 존재의 색깔 딱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의 제도 색깔. 제도일 뿐이야. 그러니까 사라질까 사라지지 않을까? 사라지지 않아. 역사적으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 필요하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해두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는 거 필요악이라는 말 맨 밑에 줄에 필요악 보이죠? 필요악에다가 색깔. 국가는 필요하긴 한데 이게 좀 그렇게 좋은 놈은 아니다. 근데 또 이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사라질 필요악이다. 이행기적인 필요악, 일시적인 필요악이다. 마지막, 자, 앞으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베버. 마지막 문단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에요. 보셨죠? 자, OX 문제는 각자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